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이 열리고 있는 경남 김해 봉화마을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올해도 여야 지도부는 물론 전현직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해 추모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통합과 상생, 협치, 서민을 위한 정치 등 노무현 정신을 강조하면서 모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 참석자 중에는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복권 가능성과 함께 신문친노 정치인들의 결속의 계기가 될지도 관심이었습니다. 정치온 시간에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 먼저 정치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 여당의 결단이 있다면 21대 국회 내에 연금 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원포인트 회담을 개최할 용의도 있다고 했습니다. 연금 개혁은 윤석열 대통령도 임기 안에 반드시 하겠다는 개혁 과제 중 하나인데요. 이 같은 이재명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안을 정부 여당 안으로 포장을 했다면서 또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광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연금 개혁 관련해서 여야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네,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 연금 개혁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 정부 여당안을 받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겁니다. 이어 SNS를 통해 이 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 용의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민주당 역시 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합의하면 그걸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22대로 넘기라고 한 상태에서 여당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제안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 이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이 정부 여당안을 받겠다고 한 점을 정조준했는데요. 이 대표가 SNS에 언급한 이 소득 대체율 45%하는 이 민주당 안이지 여당이 주장한 내용이 아니고 이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한 셈이라고 지적한 겁니다. 앞서 여야는 이 소득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비율인 이 보험료율과 훗날 받게 되는 연금액 비율인 이 소득 대체율을 두고 이 갑론을박을 벌여왔습니다. 이 보험료율을 지금의 9에서 13%로 높이는 데는 합의를 했는데 이 소득 대체율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 재정 안정을 위해서 이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여당과 이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 이 45%는 돼야 한다는 야당이 끝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이 종료 수순을 밟으면서 22대 국회에선 이 연금 개혁 논의를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 있었는데요. 여야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신경전이 있었습니까?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5주기 추모식엔 이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했습니다. 이 추도식에 앞서 여당은 노 전 대통령이 당리당략보다는 국민을 우선했다고 이 야당을 향한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이 거대 야당이 다수당의 권력으로 민의를 왜곡하고 또 입법 독재를 반복하겠다는 선전포고로 이 국회를 혼란의 소용돌이로 빠뜨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한 겁니다.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강조하셨고 타협의 정치를 늘 강하게 주장하셨습니다. 모두에게 지금의 정치 이끌어가는 하나의 좋은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은 현 정부가 노무현 정신을 짓밟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이 거부권을 남발하는 이 고집불통 윤석열 대통령과 또 대통령의 거수기로 전락한 집권 여당이 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이 받았던 표적 불공정 수사가 아직도 이어진다며 이 검찰 개혁의 22대 국회 내 완수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을 마무리한 민주당은 이 대통령 거부권 법안을 비롯한 이 개혁 법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이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압박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손 놓은 민생개혁, 민주당이 책임있게 완수하라. 이번 선거에서 국민께서 우리 민주당에 171석을 주신 이유는 이렇게 분명합니다. 정부의 무능, 무책임, 무도함으로 상처받은 국민의 간절한 목소리에 민주당이 제대로 응답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28일이죠. 재표결을 앞둔 최상병 특검법. 이 특검법과 관련해서 여야 정치권의 표 단속이 치열한 상황이라고요? 네, 부결 당론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이 민주당이 특검을 고리로 한 탄핵 주장으로 정권을 흔들려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습니다. 28일 본회의 개최와 재표결 상정 입장을 밝힌 김진표 국회의장에게도 날을 세웠습니다.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제2요구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운운하고 국회 밖으로 나가 막무가내로 장외 집회를 여는 게 과연 민주당이 원하는 정치입니까? 여야 합의 없는 독단적인 의사일정 운영으로 오점을 남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네, 동시에 이 개별 의원들의 전화나 면담을 통해 내부 단속 총력전에도 돌입했습니다. 이탈표 규모 역시 이 전국 주도권의 중요 변수인 만큼 한 명의 이탈표라도 더 최소화하겠다는 건데요. 이탈표가 10표 가까이 나올 수 있다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발언에 이 원내 핵심 관계자는 항상 최악에는 대비하겠지만 10표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나아가 국민의힘 내에선 이 범야권 이탈표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는 기대도 감지됩니다. 이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심했던 만큼 이 범야권 낙선자 가운데서도 이 불출석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여당 의원 전원에 서한을 보내며 이 특검법 재표결 찬성을 촉구한 민주당은 이 여론전을 통해 찬성 압박 강도를 높이는 모양새입니다. 이 여당 내 낙선자 50여 명을 위주로 이 개별 설득 작업에 나섰는데요. 이 민주당 한 핵심 관계자는 아직 현 정부 임기가 3년 정도 남은 점을 거론하며 이 다수의 의원이 갈등 중일 거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28일 본회의 재표결 전까지 이 양당 원내 지도부를 향해 이 끝까지 수정 합의안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이 현재는 여야 모두 이 수정안 논의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류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원구성 협상, 전국 상황의 또 다른 뇌관으로 꼽히고 있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 법사위와 운영위원장직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여야 일각에선 이 대통령실 현안을 담당하는 운영위는 여당에 내주고 이 대신 민주당이 이 법사위원장직을 차지하는 이 절충안이 협상 카드의 하나로 거론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은 일단은 이 개혁과 민생 과제를 모두 이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같은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다만 이 야권 일각에선 이 전략을 꺼내놓고 거론할 수는 없지만 이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데요. 이 김영배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물러서기 쉽지 않은 이슈지만 극적인 타협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여당 역시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관례를 거론하며 이 절충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 협상 시한이 보름 정도 남은 가운데 아직은 협상의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되는데요. 또 다른 원내 관계자는 아직 협상이 멈춘 건 아니라며 이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이 4년 5개월 만에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오늘 26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첫날인 2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국 리창 총리와 회담을 열고 이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열어 한일중 정상회의는 둘째 날인 27일 오전에 개최됩니다.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 2019년 12월
중국에서 8차 회의가 열린 이후 4년 5개월 만으로 김 차장은 이번 정상회의가 삼국 협력 체계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여당의 총선 패배 이후 해외 직구 금지와 고령자 조건부 운전 면허 등 정부의 정책 혼선이 이어지면서 대통령실이 대책 마련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신설한 데 이어서 의도적 공격수인 이른바 레드팀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K씨 미인증 해외 직구 금지 사태로 불붙은 정책 혼선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과 공매도 재개까지 설익은 대책 발표와 정부 내 엇박자 등 잡음이 연일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정부의 레드팀이 없다는 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에는 물론 대통령실 내부에도 정책 집행에 따른 부작용 등을 점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는 조직, 즉 레드팀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 해외 직구 금지 정책을 발표하기 전 국무조정실은 대통령실에 안전 강화를 홍보할 수 있는 이슈라고 보고했지만 소비자 선택권 등이 검토 과정에서 보완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낮은 자세로 사과한 대통령실은 부랴부랴 대책 마련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하셨습니다. 우선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신설해 매주 개최하는 등 여론 수렴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더 나아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 내부의 레드팀을 강화하고 부처 자체적으로도 정책을 사전 점검하는 역량을 높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단순히 회의만 늘린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구심은 여전히 남습니다. 또 대통령실에도 사실상 레드팀 역할을 해온 인력이 있지만 총선 이후 참모진 교체와 맞물려 구조적으로 힘이 실리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도 지적됩니다. 앞서 정부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 만 5세 하향이나 주 69시간 근로제 등을 두고도 여러 차례 혼선을 빚어왔습니다. 집권 3년 차, 총선 이후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던 윤 대통령의 약속이 무색해지지 않으려면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앞으로 이혼한 뒤라도 혼인 무효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은 이혼한 경우 혼인 무효가 돼도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판단받을 기회도 주지 않았었는데요.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40년 만에 뒤집은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판결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대법원은 오늘 전원 합의체를 열고 A씨가 전 남편 사이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각하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미 이혼한 경우 혼인 무효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판단받을 기회도 주지 않았던 기존 판례를 40년 만에 뒤집은 겁니다. 대법원은 이혼한 뒤라고 하더라도 혼인 무효 확인을 통해 얻을 이익이 인정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자격이 있다고 봤습니다. 혼인 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법률 관계가 형성돼 있는 만큼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밖에도 무효인 혼인과 이혼이 서로 다른 법적 효과가 있는 점 역시 판례 변경의 근거가 됐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01년 배우자와 결혼하고 3년 뒤 이혼했는데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 신고를 했다며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이혼 신고로 혼인 관계가 해소됐다면 혼인을 무효로 해도 얻을 법률적 이익이 없다며 사건을 각하 처분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이혼 뒤 혼인 무효 소송의 자격이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없어진 만큼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적힌 가족관계 등록부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온 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건네진 명품 가방을 직접 준비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기자가 오늘 30일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는 30일 오후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기자는 최재형 목사가 재작년 9월 김 여사에게 건넨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이를 몰래 찍기 위한 카메라를 준비한 뒤 촬영한 영상을 보도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심의하는 인사위원회가 내일 열립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공석에 누가 앉을지가 최대 관심사인데 인사 대상인 검사들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새 근무지에서 일하게 될 전망입니다. 신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3일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던 법무부가 검찰 인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현직 검사와 변호사, 교수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 인사위원회는 보건검사급 700여 명에 대한 인사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최대 관심사는 일주일째 공석인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자리에 누가 오느냐는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 산하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사가 진행 중이고 4차장 산하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잔여 수사가 남아 있습니다. 이 밖에 민주당 돈봉투 사건과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의혹 사건도 있습니다. 전임 차장들이 모두 사법연수원 31기였던 만큼 이번에는 한 기수 아래인 32기 인사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수사팀장격인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도 인사 대상입니다. 강백신 반부패 수사부장을 비롯해 2년째 서울중앙지검에 남은 인사들이 이번에 대거 교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공백이 길어진다는 우려 속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차질이 없도록 후속 인사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중앙지검의 지휘를 위해서 후속 인사는 최대한 빨리 해서 그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생각입니다. 정확한 규모와 시점은 불투명하지만 인사 대상인 검사들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새 근무지에서 일하게 됩니다. 이번 중간 간부 인사 결과에 따라 김건희 여사 수사 등 장기간 묵혀져 있던 사건 처리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음주 뺑소니 의혹을 받는 김호중 씨가 이미 잡혀있는 공연 진행을 위해 구속영장 심사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법원 심문은 내일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유서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김호중 씨, 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연기를 신청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김호중 씨는 영장 심사 날짜를 미뤄달라며 법원에 연기 신청을 했는데요. 김 씨 측은 다수의 해외 출연자가 입국한 상황인 만큼 예정된 공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이미 공연 출연료를 반납했고 위약금도 공연 제작사가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소속사와 가수가 위약금 때문에 공연을 강행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오늘 김 씨의 연기 신청을 기각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예정대로 내일 오전 11시 반부터 김 씨와 소속사 관계자 등 모두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소속사 대표, 본부장, 김 씨 순으로 진행되는데 김 씨에 대한 신문은 낮 12시부터 이뤄질 예정입니다. 검찰도 김 씨 사건을 두고 사법 방해 행위로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담당 검사가 직접 출석해 구속 필요성을 충분히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씨를 소환 조사한 지 하루 만인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같은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음주 뺑소니 의혹을 받는 김 씨에겐 일단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위험 운전치상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이 클 뿐만 아니라 김 씨 측에서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어 바로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속사 대표 이모 씨와 본부장 전모 씨는 각각 범인 도피 교사와 증거 인멸 등의 혐의를 받습니다. 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김 씨 측 주장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요? 네, 사고 이후 김 씨의 소속사 본부장은 본인이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삼켰다고 주장했는데 경찰은 김 씨가 메모리 카드를 직접 제거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김 씨가 매니저가 아닌 다른 소속사 직원에게 직접 증거 인멸을 지시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사고 직후 심각한 공황을 겪었다는 김 씨 주장과 배치되는 부분인데요. 경찰은 이미 해당 직원을 불러 조사까지 마친 상황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앞선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사고 당일 콘서트를 앞두고 있어 성대 보호 차원에서 소주를 10잔 이내로 마셨다고 진술하기도 했는데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마신 술의 양을 줄여서 진술한 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계산식인 위드마크 공식을 개별 특성에 맞게 고친 한국형 위드마크가 이르면 올해 안에 도입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한국형 위드마크 개발을 올해 안에 마치는 걸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시간당 알코올 분해값을 역으로 계산해 사고 당시 음주 상태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국가수는 기존에 남녀별로만 구분하던 상수를 나이와 체중, 키 등 개별 상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야 지도부와 유력 정치인들이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황우엽 비대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국혁 신당 대표, 또 김재표 국회의장, 문재인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함께 했습니다.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면서 강조하는 부분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황우엽 비대위원장은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또 이재명 대표는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을, 조국 대표는 검찰개혁 완성을 주장했습니다. 추도식 참석을 위해서 영국에서 일시 귀국한 김경수 전 지사,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올해 말 완전히 귀국은 하는데 너무 오래 나가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라고 말해서 여운을 남겼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만약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이 되면 차기 대선 출마가 가능해지고 친문계의 구심점 역할도 하고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 전망들 나오는 가운데 오늘 정치원은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오면 조국 대표와 함께 복권될 것으로 보인다는 최재성 전 정무수석의 목소리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복권이 되거나 이러면 이제 김경수 지사가 정치에 복귀를 하게 되고, 이러면은 그야말로 이제 야권의 대선 주자급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재명 대표를 전제로 경쟁열의에 그렇죠. 있는 그런 의미의 비명의 구심점, 친문의 구심점하고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질 수는 있죠. 저는 조국 대표도 그렇고요. 김경수 전 지사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의 소위 사법 리스크하고 묶여 있다고 봐요.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서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고 이제 1심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잘 극복을 했다 그러면은 조국 김경수도 사면 복권 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 앞으로. 네, 여러 가지 가능성 이야기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정치오는 오신환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날카롭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이 있어서 여야 정치인들이 많이 경남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이번 봉하마을 방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김경수 이 경남지사가 과연 정치를 언제쯤 다시 재개할 수 있을까? 거기에 이제 복권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최재성 전 정무수석은 이 복권 가능성을 이재명 대표의 1심 유무죄 여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혹시 동의하십니까? 최재성 전 수석이 이제 예상인 것 같고요. 예. 이게 이제 사면이라는 게 저 사면 시켜주세요 해서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 연말인지 연초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미 사면은 나오지. 됐고요. 형기는 단축이 됐고 이제 복권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이 나왔었는데 여권 입장에서도 또 차기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정권 재창출을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하나의 김경수 전 지사의 문제가 어떤 야권의 어떤 것을 좀 흐트릴 수 있는 하나의 지렛대로 충분히 생각해 볼 수는 있다. 한 달 전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윤 대통령이 사면을 해야 한다라고 밝히면서 이 복권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복권 가능성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신환 혁신위원께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일단은 이제 이 야당의 차기 미래 권력으로서의 이재명 대표의 대선 주자로서의 여러 가지 지위에 대한
부분과 맞물려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복권의 문제는 대통령의 헌법상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제 야권에서 소위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작동하게 되면 실제로 다음에 대한 야당의 준비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과 맞물려 있다 생각하고 오히려 그것을 복권을 통해서 소위 지금 친명 외에 친문과 비명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결집할 수 있는 구도에 김경수 전 지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저 최재성 전 수석의 뭐 그 예측이 상당히 합리적인 어떤 논리를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합리적인 예측으로 보인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뭐 특별하게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고 나는 공부를 더 하고 싶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근데 너무 오래 나가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을 왜 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글쎄 말이야, 들어온 이후로 저는 아직 연락을 못 했는데요. 그랬습니까? 아마 6월 중순쯤에 나간다라고 하는데 그 전에는 한 번은 볼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하고 좀 물을 것 같은데. 근데 제 느낌으로는 뭐 독일에서 한 6개월, 그 뒤로 또 미국에서 조금 더 뭐 이런 뉘앙스였거든요. 원래는요. 불과 뭐 몇 주 전 뉘앙스는. 그런데 그렇게 오래 나가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들어온 지 며칠 안 됐지만 여러 사람들과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그렇게 말씀이 조금 바뀐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좀 본인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 물론 복권이라고 하는 한계 그걸 넘어야 되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문 친노 그룹의 결속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꼭 그것이 친문 친노 그룹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뭐 조국 현재 대표도 그렇고 김경수 전 지사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에게도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요? 이쪽이 결국은 대통령 후보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붐업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된다 할지라도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되는 이재명 대표와 경선 흥행 차원에서 그런다라고 봤을 때 결국은 저희 야권 차원의 야권 전체도 도움이 되지만 이재명 대표에게도 저는 도움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대선 경선 국면에 가면 오히려 흥행 카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네요. 조국 대표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큰 파이를 키운다는 측면에서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은 저는 김경수 전 지사가 올해 안에 들어오겠다라고 한 것은 정치적인 활동을 재개하겠다는 뜻으로 좀 받아들여지고요. 특히 이제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2시간 독대 이후에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봐서는 지난번 총선에서의 공천 과정, 특히 친문 세력이라고 하는 또 비명 세력들이 일부 일극 체제의 이재명 사당화하는 과정 속에서 받았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이제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복권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지금 김경수 전 지사가 정치적 행보를 통해서 어떤 소위 비명 세력들을 친문 세력들을 규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분명히 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김경수 지사가 정치활동 재개에 대한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송갑석 의원을 비롯해서 지난 이번에 4월 총선 때 낙천된 비명계 의원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도정환 의원도 포함됐고요. 송갑석 의원도 포함됐고요. 비명계에 뭐 여러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이셨어요? 뭐 우선은 그 뭐 꼭 비명계라고 뭐 할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낙천 됐던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그 어쨌든 뭐 모임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모임이 혹시 생기나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아마 임기가 종료가 되면 6월 초에 뭐 그런 몇몇 그런 이야기들 나누고 있는 의원들과 함께 이후에 어떤 활동 이런 것을 좀 모색하는 자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 낙천 의원들 중심으로 모임이 생긴다면 그 구심점은 누가 되는 거예요? 뭐 아직 구심점이 누가 된다 이런 것은 아직은 없고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자리가 일단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요, 당원 중심의 민주당을 만드는 길에 더 노력하고 당원 의사가 반영되는 시스템을 확대 강화하겠다고 지금 결의문을 통해서 밝힌 상황인데요. 자,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백선인들이 함께 했기 현재 2만 명이 넘게 탈당을 했습니다. 탈당한 당원들한테 편지를 쓰는 문안 작성하느라 늦었습니다. 개의장이나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권리당원을 참여시키자. 되게 옳지 않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민주당은 당원 중심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당원권 강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발점이 국회의장 경선 때 나온 것 같아요. 추미애 그 당선인을 상당수 당원들이 지지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 이 당원들의 반발이 컸나 봐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2만 명이 탈당을 했다고 나오네요. 실제로 그랬습니까? 뭐 10,000명, 15,000명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마 맞겠죠. 근데 이제 2만 명이 실제로 탈당이 완료된 건 아닌 것 같고요. 탈당 의사를 밝혔다. 그래도 실제 탈당 규모는 그것보다는 훨씬 적을 것 같습니다. 당원 중심의 민주당은 과거부터 민주당이 계속 강조해왔던 내용 아닙니까? 특히나 이재명 대표 체제에 들어서는 계속 더 강조가 됐었던 내용이죠. 그런데 당선인 워크숍 때 더군다나 뭐 22대 중간도 아니고 22대 시작을 여는 이때 지금 나왔는데 물론 거기 뭐 결의문에 보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었던 10개 법안에 대해서 다시 추진한다. 그다음에 무슨 뭐 기후위기, 뭐 인구소멸 양극화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간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세 번째 나왔죠. 당원 중심의 정당을 만들겠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것이 이제 헤드라인이 될 수밖에 없는. 저는 이제 그 점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압도적인 일당을 민주당을 만들어준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민주당은 국민들 앞에서 우리는 22대에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첫 일성이 중요한데 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당원권 강화가 첫 일성이 돼버리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메시지 관리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물론 당이 좀 자초한 측면도 있습니다. 뭐 5.18 때, 뭐 그다음에 최상병 거부권을 했을 때 모였던 집회, 그리고 오늘 뭐 노무현 대통령 모두 어떤 당원권 강화로 메시지가 나가다 보니까 언론이나 또 국민들은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건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취임하면서도 강조했었던 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법안들 다시 추진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었기 때문에 이 당원권 강화 부분이 최근 주목을 받아서 아마 언론이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상호 의원 라디오 인터뷰 보니까요. 당직은 당원이 뽑는 게 맞다. 그리고 선출직 뽑을 때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의 의견을 묻는 것이고, 그리고 이 원내직은 당연히 의원들이 뽑아야 한다. 그것은 민주당의 전통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럼 이제 전통이 조금씩 깨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들이 그런 투표권을 행사를 하면서 당원들의 뜻을 염두에 두고 의중에 두고 감안하고 그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는 거죠. 그게 국회의원의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이고 그다음에 결국은 당의 후보로 공천이 되는 건 맞지만 최종적으로는 유권자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합적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당원의 뜻에 부합했느냐 부합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유일한 잣대가 된다면 그건 좀 부적절하겠죠. 그렇군요. 여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당원권 강화요? 여야 어느 정당이나 뭐 당원 중심 정당이 아닌 정당이 있나요? 저는 민주당이 지금
저렇게 당원권을 계속 강화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추미애 지금 당선인이 국회의장으로 소위 강성 지지층 개딸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 요구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출발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송 의원님 말씀처럼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국민들의 대표로 국회에 들어가는 겁니다. 입법권을 행사하는 그런 그 국회직의 그 자리를 당원들의 의견들을 뭐 50%까지 반영해서 한다라고 하는 발상 자체가 저는 스스로 고립될 우려가 있다. 민주당이 오히려 저렇게 뭐 10,000명, 20,000명 과대 대표돼 있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오히려 차제에 지금 떨어낼 수 있다면 오히려 건강한 정당의 구조를 만들겠죠.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너무나 지금 요즘에 일부 뭐 유튜브 중심의 이런 여론들이나 정보들이 과대 대표되면서 특정 세력들이 오히려 다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야가 극단적인 상황들로 늘 대치하고 오히려 한보 양보하면서 서로 이렇게 좀 조화롭게 이런 포용의 정치들이 완전히 사라진 지금의 정치 문화가 거기에도 기인하고 있다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더 일극 중심의 사당화를 만들기 위한 이 소위 극렬 지지층과의 결탁으로 저렇게 자꾸 그것을 악용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굉장히 위험하다. 저는 뭐 우리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과대 대표돼 있는 특정 세력들의 목소리가 당을 좌지우지할 때 오히려 국민들한테 또 중도층에서 멀어질 수 있다. 저는 이런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퇴임하는 김진표 의장이 이 팬덤 정치가 대의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라고 강력히 비판을 했어요. 뭐 여야 다 마찬가지다라고 했는데 민주당을 향해서 더 쓴소리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대의민주정치가 지금 위기라고 보세요? 아니면 다른 생각이세요? 뭐 비슷한 답변일 것 같은데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당원권 강화의 요구가 민주당에서는 꾸준히 있어왔던 것은 맞지만 현재 당원권 강화 논의 국면에서 촉발이 됐던 건 결국 국회의장 경선이었거든요. 그러면 대다수 당원들의 뜻은 추미애 의원한테 있었는데 우원식 의원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원식 의원이 그만큼 문제가 많았던 사람인가? 근데 우원식 의원은 우리 당의 5선 의원으로서 최고위원 원내대표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당이 자랑하는 을지로위원회를 만든 사람이고 초대위원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서 14일 동안 단식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외조부가 독립운동을 했고 그리고 본인도 민주화 운동하면서 옥고를 치렀고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는 당원권을 강화해야 된다. 왜? 당원들의 뜻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당원들의 뜻이 반영 안 된 결과가 우원식 국회의장인 건데 그럼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는가? 혹은 민주당의 정체성과 그렇게 괴리된 사람인가? 그게 전혀 아니거든요. 물론 상대적으로 추미애 의원이 더 선호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도 훌륭하게 민주당의 정체성과 부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이런 것이 국민들이 볼 때는 민주당의 당원들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보는 상식선의 그것보다 훨씬 더 좀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어떤 느낌을 줄 수 있는 이런 계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니까 어제였죠. 김성환 의원이 우원식 의원 찍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던데요. 두 분 사이가 워낙 뭐 각별하다는 것은 아는데 그 당원 게시판이나 이런 데 혹시 큰 비판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뭐 저희가 김성환 의원의 의도는 뭐 정확하게 직접 듣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떤 압박을 많이 받았겠죠. 뭐 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관련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자기 증명을 거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역으로 이제 김성환 의원은 오히려 나는 원식을 지지했다라고 당당하게 밝힌 것 아니겠습니까? 표수로 보면은 90명 가까운 당선인들이 찍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원식 후보를. 근데 김성환 의원 한 분만 있는 거예요, 지금 공개적으로 밝힌.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그런 건데 김성환 의원의 말씀은 이런 것 같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예. 그것이 당심과 민심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커밍아웃을. 이게 무기명 투표인데 이거 기명 투표로 하자라는 당원들의 요구도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뭐 기명 투표로 하자라고 하는 것은 당내 투표뿐만이 아니라 국회 내에서 벌어지는 무기명 투표의 내용 같은 경우도 기명 투표로 하자라고 요구하는 것도 참 많습니다. 저는 저게 뭐 민주당의 일이긴 하지만 저것이 실제 당심이 추미애 당선인에게 있었느냐라도 검증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오히려 뭐 명심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해가 되지만 2만 명이 탈당했다고 해도 그 극렬 지지층이 민주당의 전체 당원들을 대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을 너무 과대 해석해서 저런 식으로 국회직에까지 국회법 절차에 의해서 원내 의원들이 선출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법률에 다 정해져 있는데 그 이전에 지금 사실 당내에서 경선하는 과정도 사실 국회법 절차에는 없습니다. 거기에 무슨 뭐 당원들의 뜻을 어떻게 반영할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굉장히 좀 저는 넌센스고 위험한 발상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좀 민주당이 다시 좀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고요. 저것은 국민들이 어쨌든 당원들도 전체 당원은 아니지만 선출직이라는 것에 부여된 어떤 의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국회는 여야가 있고 다른 정당의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걸 대표하는 의장을 뽑는데 일부 민주당의 극렬 지지층 소수의 과대대표되어 있는 목소리들을 통해서 의장을 뽑아서 자기들이 좌지우지하겠다? 저는 굉장히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그런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가겠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을 두고서 민주당은 지금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다라고 당 공식 회의에서 처음 거론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꺼낸 것이다라면서 맞받고 있는데요. 천하람 당선인, 김용태 당선인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뭐 안심하고 탄핵 얘기 꺼내는 것 자체가 방자하다라고 할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민심은 이미 대통령에 대해서 거의 심판 내지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태 당선자가 조금 더 젊은 패기와 또 소신, 용기를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최상병 특검 사건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기를 사실 바랍니다. 김용태 당선자는 또 이제 거의 친윤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요즘 탄핵을 많이 외치고 있는데 국정 공백을 이용해서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모두 다 민주당이 장악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이런 특검을 이용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그런 의심이 있습니다. 혁신당에 계신 분들 역시 이 진상규명에 대한 진정성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다만 결과론적으로 이러한 진정성이 지금 민주당, 여소야대 거야 192석을 갖고 있는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에 이용당하지는 않을까 이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오늘 28일 재표결에 들어가죠. 표단속에 나서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 오늘 모든 언론에서 보도가 주요 보도 중에 하나가 이 김기한 사령관으로부터 VIP 경로서를 들은 간부가 또 있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의 이제 주장은 윤 대통령이 이런 일을 갖고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냐라고 이렇게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경로서를 듣고서 그 원래 당초 조사했던 내용과 다르게 그 당시에 8명을 이제 관련해서 좀 뭐 혐의가 있다라고 경찰에 넘기려고 했는데 그 자료를 2명으로 줄인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뭔가 대통령실과 윤 대통령이 개입한 거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뭐 국방위원이기도 하니까 이 과정을 정말로 작년부터 해서 쭉 지켜봐. 그렇군요. 지켜봐 오고 있었는데. 말씀해 주세요. 너무나 의혹이 많은 거고요. 결국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총선을 패배한 것 아닙니까? 총선 패배의 원인 중에 이 최상병 사건과 관련된 것이 굉장히 크게 차지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특검을 거부한다? 그러면 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병대 사령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방장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보호하는 게 총선 승리보다 더 큰 건가요? 그렇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용산이 개입됐기 때문에 그 점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 수사가 지지부진했었고 그다음에 결국 이게 이 특검까지 안 받는 이런 건데요. 거부권 행사 법안을 총 10개를 했는데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갖는 분노나 저 특검은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번복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첫 번째는 저는 최상병 사건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왜 탄핵이란 말이 나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이전에 이것이 결국 총선 패배를 불러온 큰 원인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결국 21대 때 저지가 되고 22대로 간다고 할지라도 계속 이 정권과 여당을 힘들게 할 사건이다.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는 게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이더라고요. 그리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특검법에서 특검 추천하는 것도 민주당이 사실상 추천하는 것 아니냐, 공정한 수사가 될 수 있겠냐라고서 일단은 그래서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근데 뭐 경로설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 탄핵이라는 용어 자체를 우리가 한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저렇게 쉽게 쓰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대통령 탄핵이라는 말이 정말 제가 SNS에도 썼지만 무슨 옆집 뭐 부르듯이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요. 이 논리적 비약이 너무나 커요. 거부권 행사했다고 탄핵해야 된다. 지지율이 낮다고 탄핵해야 된다. 뭐 이것은 제가 봐서는 성립되지 않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대통령이 탄핵을 하게 돼 있고 탄핵과 그리고 또 이 특검법이나 여러 가지 거부권과 200석이라고 하는 3분의 2 재표결은 전혀 다른 의미가 있는 게 국회에서만 탄핵을 만약에 탄핵 소추권을 발의해서 통과된다고 해서 탄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헌재에서 또 그 부분에 대한 위법 조각성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판결을 하는 절차가 있잖아요.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국회에 통과됐지만 그 역풍으로 인해서 헌재에서 사실은 판단이 안 되고 나서 역풍이 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상병 특검법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민주당이 너무나 노골적으로 탄핵을 전제로 그리고 뭐 대통령이 화가 나 경로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수사 외압으로 직결된 것처럼 그러니까 뭔 가정과 가정을 계속 더해가면서 탄핵을 마치 염두에 두고 가는 것이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런 의도를 갖고 노골적으로 그것을 자꾸 발언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에서 지금 뭐 굉장히 가열차게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적정한 시점에 아니면 뭐 어떤 조건부로라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너무 가정해서 자꾸 왜냐하면 이게 특검이라는 것의 속성상 나중에 그것을 자꾸 이제 공표하게 되고 언론에 대해 브리핑하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완전히 절대 다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걸 악용해서 계속 정치적인 공방을 통해 가지고 탄핵으로 몰고 갈 때 사실은 청와대로서는 용산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예 정말 억울한 죽음을 우리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그런 어떤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내면 안 받을 이유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명을 통한 진실 규명을 위해서 여야가 조금 더 합의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오신환 전 의원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특검법이 여야가 협상하는 과정 이런 과정을 지켜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가 한 번 더 협상을 해서 뭐 지난번 이태원 특별법 통과 때처럼 어느 조항을 서로가 합의를 해서 뭐 이뤄낸다면 그 안을 가지고 뭐 상정할 수 있는데 그거 안이 합의가 안 되면 28일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여부와 관련 없이 하겠다라는 게 김진표 의장의 말씀이신데요.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또 이제 국민의힘이 안타까운 게 그런다면 더욱더 이 특검법 협상에 본인들의 안을 확실하게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그런데 굉장히 좀 소극적이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수사도 좀 소극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밀려서 여기까지 와 있는 형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로설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9일 기자회견 때는 이와 관련한 질문에 무리한 작전 수행에 대해서 이종석 전 장관을 질책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구체적인 추가 질문을 할 수는 없어서 더 이상은 이제 진전이 안 됐는데 대통령에서 나온 입장은 바로 요거였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오히려 박정훈 대령하고 해병대 사령관이 함께 보고를 했잖아요. 함께 보고를 했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히려 수사를 잘했다고 칭찬했습니다. 아. 잘했다고 칭찬했고 예. 그렇게 진행을 하라고 했고요. 그 당시 때는요. 네. 예. 근데 그것이 그 다음 날 뒤집히거든요. 그리고 뒤집히는 과정에서 예. 용산에서 그 자료를 좀 보내달라 예. 어쩌라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 예. 그러면서 결국은 김계환 그 해병대 사령관 사실은 정말 해병대 사령관이 현재 지금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지만 예. 이 과정을 보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포함해서 수사단장들이 그 해병대 그 사령관을 포함해서 엄청나게 이 문제를 가지고 본인들끼리 고심도 많이 하고 많은 논의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김계환 사령관이 토로를 한 거죠. 사실은 용산에서 예. 이런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대질 신문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김계환 사령관이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러면 과연 28일 날 재표결에 들어가서 어떻게 될 것이냐. 여야 의원들 여러 생각이 다를 텐데 이탈표가 한 10표 이상 나올 것이다라고 보는 분도 계시고 왜냐하면 299명 출석을 해서 투표를 했을 경우에 국민의힘 여권에서 17석, 15석이 17석이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송관섭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부결을 당론으로 하겠다. 예, 그렇죠. 이런 예. 의지이고 실제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내부 이견이야 조금은 무기명 투표인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도 10명 이상은 이탈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어쨌든 공개적으로 밝힌 분은 3분 아닙니까? 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유희동 의원, 안철수 의원, 김웅 의원입니다. 네. 그래서 저 범위를 많이 벗어나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데 이런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22대 때 민주당이 또 야6당 이렇게 해서 또 추진을 할 거란 그렇습니다. 말이죠. 그럼 22대 때는 의석 구조가 8표만 이탈하면 또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108석이니까요. 근데 8표가 이탈되느냐 마느냐 여부는 또 두 번째로. 결국 이 문제가 22대까지 계속 끌고 가는. 그래서 이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그다음에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수세에 몰리는 상황에서 여야 간의 어떤 협상을 다른 일도 진행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두고두고 수세에 몰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될 일이 너무 불을 보듯 뻔한데 이게 과연 이렇게 그냥 끈다고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인지 이런 점에서는 용산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이 좀 필요한 일이 아닌가. 21대 국회는 일단은 재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시는데 22대 국회 때도 역시 또 재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역시 현 여당이나 정부에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데 그때는 17석이 아니라 8석만 오면 그러니까요. 108석이니까요. 그거는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꼭 대통령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이 인식하게 된 것은 굉장히 지금 용산도 그렇고 우리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저도 이번에는 지금 공개적으로 표명하신 그 3분의 의원들 이외에 그 많은 표의 이탈이 있다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야 할 거 없이 이 낙천자들 중에 일부가 참석하지 않는 방식으로 본인의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겠으나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 공개적으로 저것을 찬성 표결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럼 이제 22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8명이 넘어올 수 있다 없다 이런 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여론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측면이 계속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저는 용산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고요.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공수처가 빨리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어떤 결과물들을 빨리 내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것이 만약에 안 된다면 대통령 말씀처럼 스스로라도 특검을 요구해서 아니면 지금 상설특검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설특검을 통해 가지고라도 해서 진실규명은 반드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생각 잘 들었고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황우여 비대위원장 오늘 문 전 대통령 또 예방한다고 하고요.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7, 8월? 8월쯤으로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출마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진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렇게 보세요? 오히려 뭐 차기 미래 권력들, 당내에서의 미래 권력들이 계속 때리다 보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추미애 법무장관이 때려서 대통령이 됐듯이 그렇게 보세요?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 가능성이 더더욱 높아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총선 패배에 대한 그 책임 또한 예.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총선 참패가 꼭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로서만 기인했느냐라는 것에 다른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예. 뭐 정부의 책임도 특히 대통령실의 책임이 굉장히 크잖아요. 대통령의 문제. 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배제하고 온전히 한동훈한테 다 그냥 덤탱이 씌우는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네. 소위 이제 수도권 중심의 원외위원장들은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이 나와서 당을 확 바꿨으면 좋겠다. 예. 이런 목소리들이 있는 것도 당내 사실입니다.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총선 이후 못 만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한 전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복원 가능성, 그리고 향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하고 난 뒤에 또 윤한 갈등 2차전, 네. 3차전, 4차전 어떻게 될까? 예. 이제 궁금한 분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 집권당으로서 용산 대통령실과의 어떤 관계를 또 대통령과 당 대표가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이냐. 예, 그렇죠. 근데 과거의 당청 관계 수준에 이게 무슨 수직 상하 관계처럼 보여지는 것은 우리가 그거에 대한 심판을 받았잖아요. 예. 근데 그것은 아닐 텐데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게 야당처럼 갈 수만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안별로 정책별로 최근에 뭐 KC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한 해외 직구 문제. 해외 직구 문제에 대해서 예. 발언한 것처럼 그런 것들이 건강하게 그 집권당과 또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만들어 간다면 저는 충분히 국민들의 신뢰를 또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정치 이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신환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해 여름도 정말 더웠는데요. 올해 여름은 6월 초부터 무더위가 이어지고 호우도 예년보다 잦아질 거란 기상청 전망이 나왔습니다. 태풍은 예년보다 숫자는 적지만 강도는 더 세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올여름 기상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아직 5월인데 벌써 기온이 3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올여름 더위 전망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강원도 강릉이 33.3도, 속초 32.8도, 경주 32.7도 등 전국 곳곳에서 30도가 넘는 한여름 더위가 나타났는데요. 이번 주에 이어지는 이른 더위가 올여름 폭염의 예고편이 아닐까 우려됩니다. 오늘 오전 기상청에서 6월부터 8월까지의 여름철 기상 전망을 발표했는데요. 기상청은 6월과 8월 예년보다 기온이 높을 확률을 50%, 7월도 40%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8월은 보통 찜통더위가 시작되는 시기로 1년 중 가장 더운 시기고 7월엔 장마로 비가 자주 내리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7월과 8월도 예년보다 덥고 여름이 시작하는 6월도 예년보다 심한 더위가 예고된 겁니다. 5월에 나타난 30도 이상의 고온이 그대로 6월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더위도 문제지만 지난해 장마철 호우 피해도 컸잖아요. 올해도 집중호우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장마와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오늘 여름철 기상 전망에서 올해 7월과 8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을 걸로 예상했고요. 지난해에 이어 올여름에도 집중호우 가능성이 클 걸로 전망됐습니다. 기상청은 올여름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화하고 그 가장자리를 따라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걸로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처럼 일부 지역에는 강한 비구름이 형성되면서 극한호우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여름 태풍 수는 적겠지만 강도는 예년보다 셀 거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여름 태풍은 평균적으로 2.5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데 올여름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은 수준의 태풍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기상청은 해수면 온도가 높아 태풍이 우리나라 가까이 북상해올 경우 세력이 강해진 채 북상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짭짤한 수입을 거둘 수 있다는 부업 광고를 보고 귀가 솔깃한 경험 있으실 텐데요. 최근 신종 사기가 등장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음악에 평점만 매겨주면 돈을 준다는 이른바 음악 리뷰 사기인데 피해 금액이 많게는 억대에 달합니다. 윤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대 A씨는 최근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외국인 여성으로부터 솔깃한 부업을 소개받았습니다. 음악을 듣고 평점을 매겨만 주면 짭짤한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처음 듣는 일거리였습니다. 네일 아티스트 그리고 유튜브 아르바이트 이렇게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다. 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얻고 있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20곡에서 30곡 정도를 듣고 평점을 매겨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주면 돈을 정산받는 구조였는데 특이하게도 곡마다 일종의 보증금을 내야 했습니다. 금액은 적게는 1,000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천차만별이었는데 보증금이 클수록 돌아오는 수입도 많았습니다. 돈만 내고 떼이는 건 아닐까 의심도 들었지만 속는 셈 치고 두 차례 75만 원을 넣어본 A씨는 200만 원 넘게 수익을 올리자 점점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 번째 리뷰 때 벌어졌습니다. 보증금이 수천만 원대로 훌쩍 뛴 건데 그만큼 수익도 많아진다는 얘기를 믿고 7천여만 원을 넣었지만 덜컥 출금이 막혔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4천만 원 정도를 고액 인출 통로 비용으로 지불을 해야 이 돈을 출금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사기를 당했다는 걸 깨닫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제야 최근 유행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음악 리뷰를 하다가 사기를 당했다는 게시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보니 주소는 다르지만 A씨가 피해를 본 사이트와 같은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다른 피해자도 똑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당했는데 피해 금액이 억대가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이트에서 봤던 사진이랑 동영상이 제가 받았던 사진이랑 동영상이랑 똑같고 금액은 제가 2억대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돈을 입금한 계좌가 대포 통장인데다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 사이트 추적에도 애를 먹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신종 피싱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관련법도 발의됐지만 곧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만큼 구제책 마련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네, 오늘의 이슈온 가수 김호중 씨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내일 영장 실질 심사가 잡혔는데 김 씨 측이 심사 날짜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콘서트를 해야 한다는 이유를 든 걸로 보이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른바 서울대판 N번방의 주범들 검거 소식이 연일 화제인데요. 경찰이 아닌 민간인이 법인을 잡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는 점이 더욱 놀랍습니다. YTN 스타 오지원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호중 씨 영장 실질 심사 미뤄달라고 했는데 콘서트 스케줄 때문이죠? 네. 경찰은 김호중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어제 신청했고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호중 씨 측에서 이 영장 실질 심사 일정을 미뤄달라고 신청을 한 건데요. 예정대로 심사를 받게 되면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저녁 공연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영장 실질 심사 일정을 미루고 계획대로 공연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구속 심사를 미뤄줄 수 없다. 법원에서 기각 판단을 내린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변호사의 분석 듣고 오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연기가 받아들여지는 사유로는 건강상의 어떤 급박한 이유로 인해서 입원이나 수술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라던가 아니면 변호인이 사임을 해서 어떻게 보면 방어권 행사에 아주 크게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콘서트 일정이라던가 일신상의 이유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질 확률은 법적으로 보더라도 매우 낮은 상황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렇게 기각됐으니까 결국 내일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릴 텐데 이 김 씨와 또 소속사 관계자들 혐의가 어떤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김호중 씨는 도주치상 혐의를 받고 있고요.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 대표는 이제 사건 당일 매니저에게 옷을 바꿔 입고 뒷일을 부탁한다고 했던 만큼 범인 도피 교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삼켰다고 진술한 본부장 전모 씨도 영장 심사 대상인데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이제 11시 반, 11시 45분, 12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결과가 아마 내일 저녁에 나올 텐데요. 어떻게 예측되는지 저희가 한번 변호사의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범죄 사실이 상당하게 소명이 됐다는 건 당연히 증거인멸의 우려에 있어가지고는 블랙박스를 훼손했다는 점, 그리고 구체적으로 운전자 바꿔치기, 그리고 현장 이탈 등과 관련돼가지고 또 여러 사람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 등이 있다는 점에 있어가지고는 영장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영장 발부 가능성, 즉 구속 가능성이 있다는 이제 이런 판단도 나오고 있는데 공연의 취소 공지가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예정대로 하겠다는 건가요? 네, 서울 공연은 예정대로 진행이 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내일 오전에 영장실질 심사를 받고 나면 김호중 씨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결과가 나오기까지 말씀해 주셨지만 늦으면 자정을 넘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내일 공연은 사실상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공연을 하겠다고 한마디로 우기는 이유가 뭔가요? 네, 공연을 취소했을 때 드는 손해비용 때문인 걸로 추측되는데요. 이 지적에 대해서 소속사는 김호중 씨가 개런티를 받지 않고 출연하기로 했고 위약금도 공연 제작사가 물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계약금 혹은 위약금을 고려해서 공연을 강행하는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출연자로서 공연 관계자들과 팬들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인데요. 그렇지만 김호중 씨 측에서 티켓 취소분에 대한 수수료를 대신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거든요. 6천여 장 정도로 계산했을 때 그 규모가 10여억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금전적 손해가 없는 것은 아니고 이런 상황인 만큼 김호중 씨 측이 비용이나 책임 다각도로 검토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공연만 끝나고 자숙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숙하려면 지금부터 자숙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요. 네, 김호중 씨 측에서는 오늘과 내일 예정된 공연을 마친 뒤에 이제 활동 중단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다음 주 1일과 2일 예정된 공연은 사실상 취소입니다. 앞서서 연출을 맡았던 SBS 미디어넷이 연출에서 손을 떼게 되면서 진행이 어려웠기도 했지만 김호중 씨가 활동 중단을 선언하면서 사실상 완전히 취소가 됐고요. 이 역시도 공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만 소속사와 내부적으로 취소 절차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합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연 역시 전국 투어였기 때문에 알려지진 않았지만 예정되어 있던 다른 지역 공연도 있었는데요. 이 공연들 역시 취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네. 이 김 씨와 소속사를 향해서 잔악괴다 이런 비아냥거리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무슨 뜻이에요? 네, 잔악괴는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이라는 말의 줄임말인데요. 수익을 위해서는 어떤 짓도 하는 사람을 두고 우스꽝스럽게 부르는 말입니다. 김호중 씨가 이 사건 이후부터 지금까지 공연을 4회차나 진행을 했고 구속 기로에 놓인 지금 상황에서도 공연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제 비아냥거리는 말까지 나오게 된 건데요. 비판 여론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고 김호중 씨의 가요계 영구 퇴출을 요청하는 청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김호중 씨가 경찰에 출석할 때 모습 그리고 집에 귀가할 때 모습을 두고 계속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느 지점인가요? 네. 지난 21일이었죠. 김호중 씨가 경찰에 출석하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에 대한 지적 논란입니다. 네.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경찰서를 빠져나왔던 모습도 있었고 명품 옷을 착장하고 조사에 임한 점에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불편한 시선을 드러내고 있어요. 김호중 씨가 경찰에 출석할 때 입었던 옷이 고가의 브랜드라는 정보 그리고 정확한 금액 같은 것이 온라인상에 빠르게 퍼졌는데요. 이를 두고 반성과는 거리가 둔 패션이다. 네. 아니면 무엇을 입든 그의 자유다라는 이런 여론들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논란이 커지다 보니까 또 다른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학폭 의혹이 제기됐다고요. 물론 이제 한쪽의 주장임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김호중 씨의 고등학교 1년 후배였다고 밝힌 A 씨가 한 유튜브 채널에 등장해서 김호중 씨로부터 학교 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하고 나선 건데요. A 씨의 주장에 따르면 김호중 씨가 실제 폭행을 하기도 했고 담배 심부름 같은 걸 시키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눈길을 끈 건 김호중 씨의 고교 동창이라고 밝힌 B 씨의 이야기인데 김호중 씨의 과거사에 대해서 발언한 부분입니다.
김호중 씨의 과거사는 영화 파파로티의 모티브가 된 것으로 유명한데요. 네. 영화는 어두웠던 과거를 청산하고 성악가의 길을 걷는 그런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이 내용이 김호중 씨의 자전적 이야기를 기반으로 했다고 알려지면서 김호중 씨의 과거사가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 채널에서 B 씨가 극중 캐릭터에 대해 거짓말로 꾸며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이번 학폭 의혹에 대해서는 김호중 씨 입장이 나오면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영욱 씨 논란 이어가겠는데요. 아직도 입장이 안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이제 입장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국 나오지 않았고요.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중으로 이번 주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입장이 발표될 것으로 오늘 밤에 확인했습니다. 나올 수도 있겠군요. 네. 네, 강영욱 씨에 대해서도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강영욱 씨에 대해서는 보듬 컴퍼니의 예전 직원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보듬 교육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견주들의 불만 섞인 후기들까지 나오면서 폭로성 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 견주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간식으로 보상을 주면서 훈련해야 하기 때문에 훈련 전에 반려견을 굶겨서 데려오라고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먹이를 이용한 훈련 방식은 그간 강영욱 씨가 방송에서 보여줬던 어떤 방식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 견주는 당시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견주들 사이에서 모든 계획에 적용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 많이 나왔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회사는 지금 폐업 절차를 밟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강영욱 씨의 보듬 컴퍼니는 지난해 이미 폐업 결정은 했습니다. 그런데 공식 폐업까지는 아직 기간이 남았고요. 현재 사옥은 문이 닫혀 있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사용했던 PC를 처분하는 등 폐업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네. 강영욱 씨 입장 만약 오늘 밤에 나온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른바 서울대판 N번방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인지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이 사건은 40대 서울대학교 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사진을 이용해 음란 합성물을 만든 건데요. 이 음란 합성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다른 가해자들에게 공유했고 심지어는 피해자에게 전송을 해서 협박까지 한 사건입니다. 네, 저희가 피해자들의 녹취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이 지인 능욕 범죄에 동참하려는 남성인 것처럼 연기를 해서 신뢰 관계를 쌓았습니다. 30대의 미모의 아내가 있는 가장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속옷 사진을 계속 요구하다가 이제 나아가서는 가지고 싶다 이렇게 의향을 드러내더라고요. 오프라인에서 불러내보면 어떨까 한다 했더니 수사관분이 오프라인에 나오면 무조건 잡는다 라고 하셔서 더 적극적으로 이제 대화를 해서 오프라인으로 팬티 거래를 했던 거죠. 팬티를 특정 장소에 두고 그 사람이 이제 가지러 가는. 네, 검거의 결정적 역할을 한 원은지 씨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가상의 아내의 속옷을 미끼로 범인을 잡았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원은지 씨가 가해자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나는 미모의 서울대 출신 아내를 둔 30대 남성이다 라고 이제 꾸민 거예요. 그래서 가해자는 가상의 아내의 속옷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를 해왔고 심지어는 실제 속옷을 달라는 요구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은지 씨가 이 속옷을 실제로 내가 건네주겠다고 유인을 해서 가해자를 검거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 피해자분이 다른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저희가 그 이야기도 듣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얼굴을 차렷자세한 나체 여성 몸에 합성한 거라든지 그런 거는 사실 꽤 그럴듯하게 이제 이어붙여서 정말 제 몸처럼 보이는 그런 이제 나체 사진이라든지 이제 거기에 문구 같은 것들을 넣는 거, 뭐 걸레, 뭐 변기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이제 모욕적인 문구들을 삽입한 그런 사진과 정말 온몸이 오들오들 떨릴 만큼 되게 말도 안 되게 진짜 무서운 그런 상황이었고. 말도 안 되게 무서운 상황이었다라는 피해자분 녹취를 들어봤는데 이 피해자 사진을 어떻게 구해서 합성했다는 건가요? 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카카오톡 프로필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올려둔 사진을 이용했다고 전해지고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들이 수사를 요청했을 때 지인 간에 일어난 범죄가 아니냐고 경찰이 의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의 프로필, 그러니까 저걸 아는 사람이 피해자였던 거죠?
네, 그런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범죄가 최근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얼마나 늘어났어요? 네, 딥페이크 기술이 대중화되면서 이 기술을 악용한 범죄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범죄는 2021년에 156건에서 지난해 18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검거된 건은 74건에서 93건으로 늘어났고요. 뿐만 아니라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삭제해달라는 시정 요구는 2020년 473건이었는데 3년 만에 7,187건으로 15배나 늘었습니다. 네, 이렇게 딥페이크 영상이 늘어나고 있다,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아는 사람을 상대로 이런 범행을 저지르는 심리는 뭔지 범죄 심리학자의 분석도 들어보겠습니다. 성적인 지배력 이런 것들을 발휘하고 싶다라는 희망이 그런 욕망이 이제 삐뚤어져서 표출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아는 여성에 대한 섹슈얼 판타지를 충족시키기 위한 이제 성적인 행위로 보이고요. 네, 텔레그램 같은 보안성이 강한 메신저를 쓰다 보니까 범죄를 적발하기도 쉽지 않은데요.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대책도 강구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지원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출국을 앞둔 승객의 가방에서 수상한 검은 가루가 발견돼 인천공항에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일단 독성 물질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지만 공항 이용객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 한편에 노란색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방독면에 보호장구까지 갖춘 군인과 소방대원들이 긴장된 모습으로 무언가를 살피는 모습입니다. 이른 아침 미국 뉴욕행 비행기 탑승을 앞둔 20대 여성 A씨로부터 가방에 수상한 가루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점검에 나선 겁니다. 가방 안에는 A씨가 본 적 없는 비닐백 하나가 들어있었는데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색 가루 65g과 $100 지폐 모양의 그림 한 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상한 가루와 의미심장한 그림까지 경찰과 소방이 테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곧장 출동한 건데 1차 검사에서 신경작용죄가 의심된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공항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가루는 이곳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인천공항공사와 관계기관들은 일단 현장에 통제선을 쳐 이용객 접근을 막고 성분 분석에 나섰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군 화생방 대응팀까지 급파됐고 개차 성분을 분석한 결과 다행히 화생방 물질은 없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출국을 앞둔 이용객들은 불안함을 호소했습니다. 오랜만에 해외여행인데 좀 기대하고 왔는데 뭔가 이렇게 막 무서운 복장을 입고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조금 걱정도 많이 되고. 경찰은 테러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했지만 가루의 성분을 밝히기 위해 정밀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또 신고자의 동선을 추적하며 가루가 담긴 봉투가 가방에 담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픽5 시간입니다. 네, 오늘 최두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기준금리 11번 연속 3.5% 또 동결 11번이나 동결을 했네요. 이유가 네,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우선 앵커님들께 여쭤보고 예. 싶은 게 있는데 네. 10일 하면 떠오르는 숫자나 어떤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저는 11번 하면 축구 생각나요. 네. 11명이 뛰잖아요. 예. 네. 저는 길쭉한 과자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한 식품업체의 과자가 좀 떠오르는데요. 제가 오늘 기준금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숫자는 바로 11입니다. 네,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마지막 통화정책 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했는데요. 기준금리를 바로 3.5%에서 동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2월부터 따져보면 11차례나 연속으로 동결한 건데요. 이 기간으로 따지면 무려 1년 4개월 동안 금리 수준을 묶어두고 있는 건데 이건 역대 3번째로 긴 동결 기간이기도 합니다.
경기가 호조를 보이는 상황에서 빠르게 금리를 인하할 경우에 물가 상승세를 자극할 거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네. 아울러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예상 시점이 뒤로 밀리고 있는 점 역시 기준금리 인하를 늦추고 있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그렇군요. 이에 따라서 이 본격적인 인하 논의는 하반기로 미룰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말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 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세, 환율 변동성 확대 등으로 상방 리스크가 커진 만큼 또 지정학적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현재의 긴축적인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주식 관련 소식입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일 4분기 매출은 260억 4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인 246억 달러 참여했고요. 햇살이 오늘도 나를 감싸며 살아있음을 그대에게 난 감사해요. 엔디비아 훈풍에 하이닉스도 네. 난다. 네, 맞습니다. 하이닉스 주가 많이 날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SK 하이닉스 주가가 바로 상승세입니다. 그러니까 장 초반에는 20만 원을 돌파하더니 52주 신고가를 장중에 기록했고요. 조금 전 종가가 나왔는데 종가 기준으로도 보면은 정확히 20만 원을 찍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도 사상 최초로 20만 원을 찍은 건데요. 이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미국 기업인 엔비디아가 1분기 시장 예상을 웃도는 깜짝 실적을 발표하자 이 SK 하이닉스의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 그런 이유를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이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데요. 이 엔비디아가 만드는 AI 연산용 그래픽 처리 장치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인 고대역폭 메모리, 그러니까 HBM을 공급하고 있다 보니 다름 아닌 엔비디아 수혜주로 분류가 된 겁니다. 반면에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이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고대역폭 메모리 검증 테스트를 아직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삼성전자 주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장 초반엔 좀 주춤했는데요. 이 정부의 대규모 반도체 산업 지원 발표로 인해 오후에 반등하면서 종가는 78,300원을 기록하면서 상승세로 끝났습니다. 시장에선 이런 엔비디아와 이른바 AI 훈풍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하이닉스 주가 또 삼성전자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향후 계속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전국 아파트값 상승 전환 소식인데요. 서울 전셋값이 53주 연속 올랐네요. 자, 아파트값도 상승 전환했고, 네. 얼마나 올랐어요? 네, 이와 관련해서 오늘 한국부동산원이 자료를 낸 게 있는데요. 5월 20일 기준으로 한번 보면요. 전국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해 드릴 텐데 매매 가격은 0.01% 오르면서 무려 26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또 옆에 보면은 수도권 아파트 값도 올랐고요. 지방은 하락세를 멈췄습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값을 보면은 상승폭이 확대된 점이 눈에 띄는데요. 전국의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 역시 지난주보다 0.07% 정도 올라서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이 서울 아파트 전세가의 경우에는 무려 53주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이 빌라의 경우에는 전세 사기가 좀 우려되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파트 전세 쪽으로 소비자들이 눈길을 돌린 것이 아닌가 뭐 이런 판단이 나오는데요. 이 상승세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서울 전세가가 상승할지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전문가의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세 가격이 꾸준하게 오르다 보니 올해는 갱신 계약을 많이 하면서 시장에 전세 매물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연립다세대 전세 사기 여파로 아파트가 전세 시장으로 수요가 이전하면서 아파트 중심의 전세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서울 지역은 과거에 비해 아파트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 당분간 수도권 위주의 전세값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네 번째 키워드는 여행 이야기인데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해외 가던 여행객 국내로 유턴? 네, 국내 여행객이 많이 늘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적잖이 놀랐는데요. BC카드에서 내놓은 한번 자료를 보면요. 네. 카드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4월 매출에 비해서 3월 매출, 그러니까 4월 매출이 3월과 비교했을 때는 하락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다만 국내 여행 관련 업종을 보면요. 매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여행 때 이용하는 여객선 그리고 여행사 업종 매출이 3월과 비교해서 각각 53.3% 그리고 13.3% 정도가 늘어난 건데요. 마찬가지로 고속버스도 항공업종 매출도 늘어났습니다. 이와 비교해서 해외 가던 여행객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광지식정보 시스템 자료를 보면요. 올해 3월 기준으로 해외로 나간 출국 관광객은 약 214만 2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2월과 비교해 보면 약 14.7% 정도 줄어든 건데요. 1월부터 봐도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은 3월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달러를 비롯해서 유로 또 위안화 같은 그런 대부분의 외화 환율이 상승세다 보니까 해외 여행에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는데요. 또 해외와 비교해서 비교적 짧은 시간에 다녀올 수 있는 그런 국내 여행지를 선택한 그런 관광객들이 많았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이렇게 해외를 가던 여행객들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데이터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 경기가 좀 회복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 볼게요. 고물가의 상여도 줄었다. 실질 근로소득이 뚝 떨어졌다는 뜻이겠죠? 네, 살기가 점점 더 팍팍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통계청에서 낸 자료인데요. 통계청 발표 자료를 한번 자세히 보면요. 올해 1분기 그러니까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을 보면은 512만 2천 원 정도입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1.4% 정도 늘었지만 웃을 수만은 없는데요. 일을 해서 버는 돈을 뜻하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3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해 주요 대기업들이 실적 하락세로 인해서 상여금을 줄인 점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요. 또 이 명목소득에다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소득의 경우에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1.6%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만큼 소득이 늘지 않았다는 건데요. 반면에 가계 지출의 경우에는 398만 4천 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정도 증가했는데요.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오르면서 가계 지출의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높은 금리의 이자 비용의 경우에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11.2% 증가한 13만 8천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다만 1분위의 경우에 가구 소득은 늘고 5분위 가구 소득은 줄면서 소득 불평등 지표는 다소 좀 개선됐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공식적인 소득 분배 개선 여부는 연간 지표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물가의 상여도 크게 늘었다라는 뉴스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두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업 단신 전해드리겠습니다. LG전선이 올해 하반기부터 멕시코에 대용량 전력 배전 시스템 공장을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LG전선은 멕시코 공장을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시장을 겨냥한 수출 기지로 삼는다는 계획입니다. LG가 유네스코와 손잡고 AI 윤리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플랫폼은 내년 말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AI 행동 정상회의에서 중간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가 7월 8일에서 인공지능이 탑재된 갤럭시 Z 폴드와 갤럭시 Z 플립 6 그리고 첫 스마트 반지 갤럭시 링 등 웨어러블 제품을 대거 공개합니다. 삼성전자는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갤럭시 Z 시리즈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갤럭시 Z 시리즈는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했고 첫 스마트 반지인 갤럭시 링은 건강 상태를 알아서 측정해주는 웨어러블 제품입니다. 편의점 CU가 실종 아동의 날을 맞아 전국 엘리베이터 TV를 활용하는 실종 아동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CU는 아파트와 지하철 역사 등에 있는 9만여 개 엘리베이터 TV에서 길을 잃으면 가까운 CU로 가라는 내용의 미아 방지 홍보 영상을 송출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는 7월 파리 올림픽은 개회식이 생강에서 열립니다. 경기장 아닌 외부에서 펼쳐질 이번 개회식, 날씨와 안전 문제로 많은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네, 특히 리허설이 계속 연기되면서 이러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김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리올림픽 조직위는 오는 27일 센강에서 예정했던 올림픽 개회식 리허설을 취소했습니다. 이달 내린 비로 센강 수위가 높아진 탓입니다. 리허설 취소는 지난 4월 8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조직위는 날씨가 좋아지면 리허설을 재개할 계획이지만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하계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경기장이 아닌 외부에서 열리는 개회식인 만큼 테러와 날씨 변수 등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센강 개회식 리허설을 통해 우려를 불식시키려 했지만 날씨가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수영 종목과 철인 3종 경기가 열리는 센강의 수질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파리시가 거액을 투자해 수질 정화에 힘을 썼지만 여전히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올림픽 직전 또는 대회 기간 많은 비가 오면 하수 처리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림픽 개막까지 불과 2달, 센강은 여전히 많은 불안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Comment, ouais. C'est vrai. Il y a eu des engagements pris. Mais moi, oui, j'irai. Quand? Je ne vais pas vous donner la date, vous risqueriez d'être là.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실질적인 테러 위협이 포착되면 개회식을 센강이 아닌 다른 곳에서 치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이용해 파리올림픽을 즐기겠다는 프랑스 국민의 응답률이 1월보다 8%포인트 하락한 51%에 그친 점도 조직위의 근심거리라고 보도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6월을) 앞두고 때이른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서울 25도, 광주 30도까지 오르는 등 낮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오늘 한여름처럼 더웠던 동해안 지역은 내일 동풍이 불면서 울진 19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낮 동안 남부 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반면 중부와 경북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도에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영서 남부와 영남 곳곳으로도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16도, 대전 14도, 부산 19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동해안을 제외하고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25도, 대전 28도, 대구 29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목요일 보내드린 뉴스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